안녕하세요. 책방 아재입니다. 오늘은 돈의 심리학이라는 책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모건 하우절의 대표작이기도 하고 굉장히 유명한 책이기도 하죠. 왜 제목이 심리학에 붙는지 이 두 사람의 인생을 좀 소개하고 있는데요. 리처드 퍼스콘이라는 사람이 있고 로널드 리드라는 사람이 있어요. 리처드 퍼스콘은 하버드를 나오고 MBA 학위를 따고요. 대기업의 중역까지 지닌 대단한 엘리트였어요. 40대에 이미 엄청난 부자로 자선 사업가가 되었거든요. 반면에 로널드 리드는 시골에서 태어나 고졸이고요. 25년간 자동차 정비를 했고 17년간은 백화점 바닥을 닦았어요. 두 사람을 비교하면 당연히 학위도 있고 젊은 나이에 성공한 리처드 퍼스콘이 잘 살았을 것 같은데 2008년 금융위기 때 리처드 퍼스콘은 파산했어요. 집은 경매로 넘어갔고 모든 자산은 먼지가 됐죠. 반면에 로널드 리드는 92세로 죽었을 때요. 지역사회에 우리 돈으로 100억을 기부했어요. 대단하죠? 졸업장이나 교육이나 배경이나 경험이나 연줄 등이 전혀 없었던 이 정비공이었던 청소부였던 로널드 리드는 어떻게 100억을 모을 수 있었을까요? 이 로널드 리드가 하버드를 졸업한 의사보다 이 사람 수술을 더 잘할 수는 없을 거예요. 최고의 교육을 받은 건축가보다 더 건축 설계를 잘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금융의 세계에서는 이런 것들이 가능해요. 그 사람들은 투자나 이 금융이 의학이나 물리, 과학 같은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오히려 투자나 금융은 심리학에 가깝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의 제목도 심리학이죠. 돈 관리나 투자에 성공하려면 수학이나 과학, 공학이 아니고요. 인간의 감정과 철학, 역사, 심리를 알아야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피터 린치도 비슷한 말을 하긴 했거든요. 그래서 이 책에 나오는 제가 몇 가지 내용을 좀 공유해 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행운과 실력의 구분인데요. 저도 투자를 한 지 20년이 넘었어요. 그리고 좀 인생의 풍파로 많이 겪어봤는데요. 우리 인생이나 투자나 행운의 비중이 좀 굉장히 크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특히 투자는 더 그렇거든요. 빌 게이츠가 중학교 때 고성능 컴퓨터가 있었대요. 그래서 그 컴퓨터 덕분에 이 컴퓨터에 푹 빠져서 결국 마이크로소프트를 세우게 되었는데 이 중학교 때 컴퓨터가 있었을 확률은 300만 분의 1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빌 게이츠가 마이크로소프트를 세운 거는 그 운이랑 실력의 비중이 어느 정도였을까요? 당시에 빌 게이츠의 친구 중에 켄트 에반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제 이 친구는 빌 게이츠보다 더 컴퓨터 능력이 뛰어났고요. 야망이 컸다고 해요. 하지만 그는 고등학교 때 안타깝게 등반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고 해요. 그래서 빌 게이츠와 함께 마이크로소프트를 창업할 수 없었죠. 이게 운과 실력의 차이가 진짜 애매한 게요. 그 나중에 이 저자인 모건 하우절이 노벨 경제학 받은 사람한테 질문을 했어요. 투자에 대해 제일 궁금한 게 뭐냐 그랬더니 상 받은 분이 저는 행운과 실력의 정확한 비율을 알고 싶습니다. 이게 쉽지가 않죠. 워렌 버핏의 스승이라고 할 수 있는 벤저민 그레이어며 자기가 얘기했던 투자 원칙을 지키지 않았는데 그게 투자가 대박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 덕분에 큰 부를 이루게 되었는데요. 나중에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그거는 그냥 어쩌다 한번 운이 좋았던 걸까? 아니면 대단히 기민한 나의 판단이었을까? 과연 이 두 가지를 우린 구분할 수 있을까? 자, 행운의 영역을 인정하지 않는 분도 있더라고요. 오직 투자는 실력이 좌우한다. 근데 우리가 이제 투자에서 내리는 결정이나 판단이 진짜 우리 실력인지도 의심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우린 좀 감정이 항상 변화하잖아요. 또 저녁 식사 자리에서 어떤 대화를 했느냐, 개인적인 경험과 세계관에 따라서, 내 자존심에 따라서, 심지어 그날의 날씨나 내 기분, 컨디션에 따라서도 이 감정이 바뀌고 투자 판단도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주관적이고 불안정한데 우리 감정이 어디가 운이고 어디가 실력인지 구분하기가 진짜 애매해요. 그럼 이 애매함을 어떻게 하면 좀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내용이 진짜 좀 와닿았는데요.
성공했을 때는 행운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내 실력이 아니니까 이렇게 겸손을 지키는 거죠. 반대로 실패했을 때는 불운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건 뭐 내 실력만은 아니고 운이 나빴던 거야. 나 자신을 용서하는 거죠. 이게 제일 나쁜 게 반대로 하는 거예요. 성공했을 때는 아씨 다 내 실력 때문이야. 교만에 빠지고요. 반대로 실패했을 때는 난 진짜 못났어 하면서 나를 용서하지 못하고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투자도 그렇지만 인생에서 성공한 적도 있지만 사실 실수하고 실패한 적도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는 저의 행운과 불운 모두를 인정하기로 했어요. 예전에 저의 어리석은 판단을 괴로워하고 이불킥을 한 적도 많았지만 과거의 나를 이제는 용서하고 이해해 줄 수 있어요. 과거의 실수를 통해서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게 또 우리 인간의 미덕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공했을 때는 겸손을 지키고요. 실패했을 때도 스스로를 용서해야 돼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겠죠. 투자뿐 아니라 우리 인생에서도요. 두 번째는 꼬리 이론인데요. 역사를 보면요. 몇 안 되는 정말 소수의 사건들이 대부분의 결과를 만들어내요. 뭐 산업혁명이나 세계대전이나 인터넷의 발명, 스마트폰의 보급 등. 이건 사건뿐 아니고 소수의 인물들 또한 그들이 역사를 바꾸거든요. 히틀러, 스탈린, 마오쩌둥, 에디슨, 빌 게이츠, 스티브 잡스까지. 월트 디즈니가 이제 수백 편의 영화를 만들었는데요. 다 실패했어요. 근데 딱 한 편, 백설공주와 일곱 난쟁이 한 편이 대박 나면서 지금의 디즈니가 되었죠. 그래서 정말 작은 일이 꼬리가 돼서 나중에 이제 큰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이 꼬리 이론인데요. 운의 영역과 좀 비슷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투자를 할 때도 이 작은 꼬리를 우리가 다 예측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꼬리를 예측하지 못하면 결과가 크게 흔들린다. 운의 영향을 사실 많이 받는 거죠. 기간도 있는데요. 2008년 말에 이제 금융위기가 와서 자산시장이 엄청 폭락을 했어요. S&P 시장 지수도 마이너스 50% 폭락했죠. 그래서 주가가 폭락했던 2008년 말에서 2009년 초까지의 이 몇 달 동안에 내가 어떤 행동을 했느냐가 그 앞뒤로 총 20년간의 모든 행동보다 평생 수익률에 더 큰 영향을 끼쳤어요. 이때 투자를 계속하지 않았거나 중간에 팔아버렸으면요. 그 앞뒤로 20년 동안 아무리 훌륭한 선택을 했다 하더라도 수익률이 저조했을 거예요. 그래서 파일럿들이 이런 말을 한대요. 우리 일은 지루한 시간이 끝도 없이 계속되지만 간간히 끼어드는 그 공포의 순간에 바로 우리가 바로잡는 게 일이다. 이 투자도 똑같죠. 지루한 시간이 끝도 없이 계속되지만 그 중요한 공포의 순간에 우리가 어떤 판단을 하느냐가 미래 성과에 너무 큰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나폴레옹도 천재를 이렇게 정의했다고 해요. 주변 사람들이 모두 미쳐갈 때 평범한 것들을 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몸통을 뒤흔드는 이 꼬리 사건은 이제 예측하기 힘듭니다. 대신에 그 중요한 꼬리의 시간이 왔을 때, 공포의 순간이 왔을 때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도록 이 멘탈, 마음가짐을 잘 훈련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자, 세 번째는 복리인데요. 워렌 버핏이 세계 최고의 투자자가 된 이유가 그냥 오래 살아서 그렇다는 농담이 있는데요. 이거는 농담이 아니라 팩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버핏이 30살이 됐을 때 이미 당시 기준으로는 거의 100억 정도를 모았대요. 근데 보통의 사람이면 이렇게 돈을 벌면요, 이제 은퇴할 거 아니에요. 근데 버핏은 계속 투자했어요. 그리고 60살쯤 됐을 때 보통 사람 역시 은퇴하잖아요. 그냥 골프 치면서 손주들이랑 시간을 보냈다면요, 지금 버핏의 자산은 지금보다 99.9% 적었을 거라고 해요. 즉 버핏이 성공한 거는 투자를 일찍 시작했고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 은퇴하지 않고 계속 복리로 투자했기 때문이에요. 즉 복리의 마법은 버핏을 보면 알 수 있죠. 르네상스 테크놀로지의 이제 짐 사이먼스라는 사람은요, 1988년 이후로 연간 66% 엄청난 수익률을 올려왔어요. 버핏의 연간 평균 수익률이 22%니까요. 거의 3배의 차이죠. 근데 이것만 보면은 엄청난 자산을 읽었을 것 같지만
이분은 버핏 자산의 4분의 1 토막도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시간이 훨씬 짧았거든요. 그러니까 버핏이 세계 최고의 투자자로 존경받는 건요, 80년이라는 엄청난 기간 동안 꾸준히 투자해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냥 닥치고 기다려라 라는 중요한 메시지가 이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는 말도 좀 공감이 갑니다. 최고의 수익률은 의미 없어요. 그냥 그저 그런 수익률이라도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올릴 수 있는 게 훨씬 중요하죠. 이 오래 갈 수 없는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쫓다가 이제 비극을 맞은 여러 인물들이 나오는데요. 사실 저 주변에도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저도 사실 그렇게 한탕을 노리다 사기를 당하기도 했고요. 머리로 아는 거랑 실천은 또 다른 문제죠. 저도 25살에, 그러니까 20년 전에 처음 취업했을 때 투자책을 보고 이런 걸 다 알았어요. 근데 이거를 진짜로 느끼고 실천하는데 이제 거의 10몇 년이 걸린 거죠. 자, 오랫동안 괜찮은 수준의 수익률을 그냥 꾸준히 유지하는 게 좋은 결과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닥치고 기다려야 합니다. 결국 시간의 힘이, 이 복리의 힘이 우리를 부유하게 해줄 거니까요. 네 번째로 안전마진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제 주식 투자에서 얘기하는 안전마진이 아니에요. 이 모건하우저리 얘기하는 안전마진은 이제 우리의 소비 형태나 심리 상태, 라이프 사이클에 대한 마진을 얘기하고 있어요. 검소하게 생활하고 좀 유연하게 생각하고 좀 느슨한 일정을 잡고 생각대로 일이 풀리지 않아도 그냥 그럭저럭 만족하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비싼 아파트에 살고요. 고급 외제차를 타고 값비싼 명품을 이렇게 지르면서 호화롭게 사는 사람은요, 안전마진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생활을 유지하려면은 엄청난 수익률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당연히 마음이 조급해지고 장기 투자하기 힘들고 복리의 마법도 누리기 힘들죠. 책에는 라자트 굽타라는 인물이 나오는데요. 이분이 40대 중반에 맥킨지의 CEO가 되고요. 이제 세계 경제 포럼에서 직책도 맡고 자선 사업도 추구하는 등 굉장히 명성도 높았다고 해요. 2008년 기준으로 재산이 우리 돈으로 1,000억이 넘는 일반인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부자였어요. 근데 문제는 이분이 1,000억으로 만족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조 부자가 되고 싶었던 거죠. 더 큰 부를 이루기 위해서 불법적인 거래를 했고요. 그 때문에 감옥에 가게 돼요. 왜 이분은 1,000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그런 불법적인 거래에 손을 댔을까요? 아마 남과 끝없이 비교했기 때문 같아요. 10억을 모아도 20억 부자랑 비교하게 되고요. 그쵸? 20억 모아도 50억, 100억 계속 비교하고 욕심은 끝이 없고 이런 걸 통제하지 못하면은 불행해져요. 내가 가진 것에서 기대치를 뺀 게 행복이라고 해요. 기대치를 낮추면은 누구나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죠. 돈이 생각보다 많이 벌지 않더라도 투자 수익이 생각보다 높지 않더라도요. 그냥 욕심 버리고 소박하게 살면 돼요. 이게 바로 모건하우저리 말하는 삶의 안전 방식이에요. 검소한 생활이나 유연한 사고, 느슨한 일정, 생각대로 일이 풀리지 않더라도 만족하면 살 수 있는 마음가짐, 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돈을 버는 이유도 중요한데요. 돈보다 중요한 것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모건하우절은 내가 돈을 버는 이유는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할 때 원하는 사람과 원하는 만큼 오랫동안 하고 싶기 때문이라고 했는데요. 즉, 내 시간을 내 마음대로 쓰기 위해서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노동과 투자를 통해 번 돈을 더 큰 집과 더 좋은 물건을 사는 데 쓰기 때문에 이 만족할 줄 모르죠. 그러다 보니까 투자에서 조급함도 생기고 시간도 없어지고 삶의 안전마진도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에 이 안전마진이라는 얘기가 전 굉장히 와닿고요. 좀 더 검소한 생활을 하면서 삶에 만족할 줄 아는 분들이 더 여유롭고 행복하고 투자 성과도 좋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5번째는 합리성에 대한 건데요. 우리가 아플 때 몸에서 열이 나잖아요. 열이 나는 이유는 바이러스를 죽이기 위해서예요. 즉, 열은 신체 면역 시스템 가동으로 좋은 현상인 거거든요. 그래서 의학적으로는
열이 날 때 해열제를 먹으면 안 돼요. 해열제를 먹으면 열이 안 나니까 바이러스를 못 죽이잖아요. 근데 현실은 다르죠. 사람들은 아프고 열이 나면 해열제를 먹어요. 왜냐하면 너무 힘드니까. 이게 이성적이거나 합리적이진 않아요. 근데 아프니까 어쩔 수 없죠. 자, 투자에서의 결정도 마찬가지인데요. 너무 로봇처럼 정확하고 이성적이지 않아도 돼요. 100% 완벽함을 추구하면은 오히려 더 힘들어요. 그냥 어느 정도 적당히만 합리적이어도 충분하죠. 자, 레버리지 전략이 대표적인데요. 백테스트 해보면은 어떤 투자도요, 레버리지 투자가 장기 성과가 더 뛰어나요. 그래서 이 데이터로만 보면은 우리는 다 레버리지 투자해야 돼요. 근데 레버리지 투자는 변동성이 너무 크거든요. 이게 이론적으로는 맞지만 인간의 감정으로 버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합리적으로는 말이 되지만 그렇게 투자를 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거죠. 개별 주식 투자도 합리적으로만 보면은 말이 안 돼요. 하루 종일 투자만 이렇게 공부하는 전문가들도 10년 이상으로 보면은 90%가, 그러니까 대부분이 시장 수익률보다 성과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전문가도 이 정도면은 개인 투자자는 훨씬 더 그 성공하는 수가 적겠죠. 근데 우리가 개별 주식 투자를 해야 할까요? 뭐 합리적이진 않아요. 근데 의미는 있어요. 뭐 내가 좋아하는 기업에 투자함으로써 얻는 기쁨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어떤 펀드 매니저가 나도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해서 개별 주식에 투자하는 게 아니다. 하지만 나는 주식을 좋아하고 뭐 내 돈인데 내 맘대로 할 수 있지 않느냐. 이게 논리적이진 않지만 그냥 적당히 합리적인 거예요. 나도 내가 알아. 내가 시장을 이길 수 힘들다는 거를. 근데 그냥 내 돈으로 내가 좋아하는 주식에 투자한다는데 뭐 잘못된 건 아니죠. 뭐 게다가 뭐 잘 돼서 또 대박이 날 가능성도 있긴 하잖아요. 인덱스 투자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존 버글도요. 이분이 일부 자금을 자기 아들이 운용하는 액티브 펀드에 투자한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니까 뭐 가족인데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지 않냐. 그러니까 인생이 늘 앞뒤가 맞는 게 아니고요. 사실 그런 경우가 드물죠. 그러니까 적당히 그냥 합리적이고 적당히 그냥 감정적인 전략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또 우리의 생각이나 가치관이나 정체성은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바뀌죠. 지금은 굉장히 합리적인 전략 같지만 이제 많은 시간이 지나고 보면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양극단은 피해야 돼요. 모든 지점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게 나중에 후회를 피하고 끈기 있게 같은 전략을 유지할 수 있게 해요. 뭐 극단적인 레버리지 전략이나 극단적인 개별 성장주 몰빵 투자나 반대로 또 극단적인 예적금 위주의 안전자산 운용이나 다 바람직하지 않죠. 100% 지수 투자가 너무 재미없으면요, 뭐 적당히 개별 주식 섞어도 상관없어요. 기계처럼 매월 적립식으로 투자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어느 정도 꾸준히 투자를 멈추지만 않아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 모건하우절은 투자뿐만이 아니고요, 우리 인생에 대해서도 이 균형이 중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는데요. 적당히 저축하고 적당히 자유시간 갖고요. 너무 긴 통근 시간은 피하고 어느 정도의 시간을 가족과 함께 보내라는 거죠. 극단적인 계획보다는 더 미래의 후회를 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소비와 욕망의 화신도요, 무소유를 강조한 법정 스님도 이제 너무 극단적이에요. 우리는 감정이 있는 인간입니다. 기계가 아니죠. 너무 이성적이거나 합리적일 필요는 없어요. 태풍이 오면 뻣뻣한 통나무는 부러지죠. 부드럽게 흔들릴 수 있는 갈대와 같은 유연성이 있어야 버틸 수 있어요. 너무 완벽히 해야 된다는 그 강박관념에서 벗어나서 그냥 유연하고 적당히 합리적인 투자자가 되어야 투자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자, 5가지를 얘기했는데요. 첫 번째는 행운과 실력. 성공하면 겸손하고 실패하더라도 스스로를 용서할 수 있어야 해요. 운에 많이 갈려 있으니까. 두 번째는 꼬리 이론. 이 작은 꼬리 하나가 몸통을 흔듭니다. 그래서 ETF 시장 지수나 그 짧은 순간에 현명한 판단을 해야 되는 것도 중요하겠죠. 세 번째는 복리. 결국 시간이 돈을 벌어줍니다. 존버해야 해요. 네 번째는 안전마진. 검소한 생활을 하고 여유 있는 마음가짐을 가지는 게 투자에서 훨씬
중요하다는 거. 마지막 5번째, 적당히 합리적이어도 충분해요. 너무 완벽함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이 5가지 모두 무슨 금융공학이니 뭐 투자 노하우가 아니고요. 철학이나 마음 수련이나 심리학에 가깝다고 볼 수 있어요. 책 제목이 왜 돈의 심리학인지 아시겠죠? 이런 심리적인 것이 사실 훨씬 더 중요하고요. 장기적인 성과에 큰 영향을 끼치거든요. 책의 마지막에 모건 하우즐 스스로가 내가 어떤 전략을 쓰고 있는지 나오는데요. 이것도 좀 인상 깊고 공감이 갔어요. 그 모건 하우즐은 내가 원하는 거를 원하는 사람과 내가 원할 때 원하는 만큼만 그렇게 오랫동안 하고 싶기 때문에 돈을 벌고 있다. 즉, 내 시간을 내 마음대로 쓰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경제적 독립인데요. 이게 뭐 의사나 요새 뭐 하이닉스 직원같이 엄청난 소득이 필요하지 않아요. 기대치를 낮추고 그냥 내가 가진 것보다 낮은 수준의 생활을 하면은 적당한 소득이랑 적당히 그냥 투자하더라도 경제적 독립을 이룰 수 있죠. 모건 하우절이랑 그의 아내는 소득 대비해서 그냥 그럭저럭 괜찮은 집, 그럭저럭 괜찮은 자동차를 가지고 있대요. 편안하지만 절대 비싼 뭐 고급 이런 건 아니라고 해요. 급여가 많이 올랐지만 생활 방식은 거의 그대로라고 해요. 그러니까 저축률은 계속 높아졌겠죠. 이는 경제적 독립을 위한 자금으로 계속 저축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소득이 높아지고 자산이 계속 커져가고 있지만 경제적 자유를 위한 꼴대, 이 목표는 이제 높아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대로라는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이 꼴대의 목표가 계속 높아지니까 거기에서 고통이 시작된다는 거죠. 이 저자와 그의 와이프의 취미도 검소한데요. 산책이나 독서나 팟캐스트. 그러니까 돈이 뭐 거의 들어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소소한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거를 좋아한다고 해요. 나심 탈레브가 이런 말을 했는데요. 진정한 성공이란 극심한 경쟁의 쳇바퀴에서 빠져나와서 내 활동을 마음의 평화에 맞추는 것. 모건 하우절이 뭐 의사처럼 많이 벌지는 않고요. 아마 워렌 버핏처럼 투자 수익률이 높진 않을 거지만 마음만은 굉장히 평화롭겠죠. 나심 탈레브에 따르면은 이게 진짜 성공이에요. 모건 하우절은 집을 살 때 대출 없이 샀다고 해요. 그리고 현금도 꽤 많은 비중으로 갖고 있는데요. 이게 결코 현명한 일은 아니죠. 객관적으로는. 근데 자기는 마음의 평화를 더 중요시하기 때문에 자기에게는 잘 맞는 전략이라는 것도 좀 공감이 갔어요. 이 투자는 어떻게 보면 노력이랑 별로 관련이 없거든요. 소수의 꼬리 사건과 이제 몇 가지 변수 행운이 대부분의 결과를 책임지기 때문에 모건 하우절은 그냥 저비용 인덱스 펀드, ETF죠. 여기에만 투자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높은 저축률, 자신의 인내심, 향후 수십 년 동안 세계 경제는 계속 성장할 거라는 낙관적인 기대. 이게 끝이래요. 뭐 잘 내가 투자 대상을 선택하거나 경기 뭐 사이클을 잘 포착하거나 뭐 내 시험 전망이 어떻거나 뭐 금리, 유가, 전쟁, 실업률 아무 상관없대요. 장기적으로는 시장 전체 꾸준히 성장하고 내 자산도 꾸준히 늘어난다. 즉, 내 투자의 최종 목표는 밤에 발 뻗고 마음 편히 잘 잘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이게 좀 다르긴 하죠. 근데 저는 굉장히 이 생각에 동의해요. 이 투자도 결국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 하는 거잖아요. 근데 투자하다가 마음의 평화를 잃고 막 번뇌하는 경우가 저도 진짜 많았거든요. 생각해 보면은 이미 나는 많은 행복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더 욕심 부리다가 오히려 평화를 놓치는 경우도 많았던 것 같아요. 자, 밤에 발 뻗고 마음 편히 잘 자야 건강해지고 이 복리의 마법으로 장기 투자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 투자는 공학이나 과학, 수학이 아니에요. 역사고 철학이고 심리학이죠. 투자에 대한 책이지만 우리 인생에서의 교훈도 굉장히 얻을 만한 게 많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3번 읽었는데 전에 읽었던 분이라도 한번 천천히 다시 읽어보시면 또 다른 느낌으로 와닿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더 좋은 책이나 영화, 강의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해요.